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으로 세상을 읽는 남자, 여러분의 금융 멘토 슈카월드 스타일의 경제 크리에이터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가 총이나 대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은행가가 쓴 수표 한 장에 달려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바로 그 돈의 흐름 뒤에 숨겨진 진짜 권력의 역사를 통찰하는 지혜에 투자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지적 자산을 불려줄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904년. 세상은 거대한 제국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서양 열강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으며 힘을 과시하던 시절, 동쪽의 작은 섬나라 일본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죠. 그리고 모두가 잠든 어느 밤, 일본 함대는 아무런 경고도 선전포고도 없이 러시아의 핵심 항구 리순항을 기습 공격합니다. 러일 전쟁이 서막이 열린 순간이었죠. 이 공격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항구에 완전히 갇혀버립니다. 일본은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능 뒤 -100에 들어간 수험생처럼 모든 걸 걸고 바다의 제해권을 장악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알고 있었거든요. 덩치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러시아는 금수저 제국이고 자신들은 가진 것 없는 흙수저라는 사실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무조건 불리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러시아의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든 승기를 잡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곧바로 한반도를 거쳐 만주로 군대를 상륙시킵니다. 그리고 벌어진 첫 번째 지상전. 며칠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놀랍게도 일본군이 러시아군을 격파합니다. 이건 그냥 전투 하나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유럽 열강을 상대로 승리한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양국 모두 이제 영끌에서 총력전에 돌입합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건 길고 지독한 싸움이 예고된 거죠. 문제는 전쟁은 돈이라는 겁니다. 총알 한 발, 군화 한 켤레, 병사 한 명이 먹는 밥 한 끼, 전부 다 돈이죠.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재정적으로는 금방이라도 파산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모든 재정적 위기를 해결해야 할 특명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카하시 고레키요. 당시 일본 금융계의 그야말로 레전드였죠. 그는 일본은행의 부총재로서 전쟁 자금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미국으로, 영국으로 나라가 은행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아니, 저 조그만 아시아 나라가 러시아를 이긴다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다카하시는 절망에 빠져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조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런던의 한 공식 만찬회에서 그는 운명적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콥 시프. 여러분,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이콥 시프는 당시 월스트리트를 주무르던 유대계 미국인 금융가였습니다. 쿤, 로벤 컴퍼니라는 거대 투자은행의 수장이었죠. 다카하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프에게 일본의 절박한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출이 없으면 우리 일본은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프는 다카하시의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프에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수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왜 복수냐고요? 제이콥 시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러시아 제국의 황제 니콜라이 2세를 뼛속까지 증오하고 있었어요. 바로 1년 전 러시아에서는 포그롬이라 불리는 끔찍한 유대인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국가가 사실상 묵인한 이 폭력 사태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러시아 제국을 탈출해야만 했죠. 시프는 동족의 고통을 분노에 차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반유대주의의 상징인 러시아 차르 정권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악의 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서 사업 기회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러시아 제국에 복수할 절호의 찬스를 본 것이죠. 시프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내가 돕겠소. 이 만남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이콥 시프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보증수표였습니다. 그가 움직이자 굳게 닫혀있던 월스트리트의 금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프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1904년 한 해에만 무려 2억 달러에 달하는 전쟁 채권을 발행해 일본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1904년에 2억 달러가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오시나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건 당시 일본 총 전쟁 비용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시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 내셔널 시티뱅크 같은 월가의 거물들을 설득해 일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냈죠. 그는 다카하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시오. 당신네 정부에 전쟁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라고 전하시오.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승리가 저주받을 차르 정권을 영원히 약화시키거나 아예 파괴해버리길 바랐던 겁니다. 자, 이제 전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갑자기 엄청난 자금이 수혈된 일본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개를 단 거죠. 자금력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물량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2군, 3군, 4군이 연이어 상륙하며 만주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리순항을 완전히 포위하죠. 반면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전쟁 전부터 이미 경제는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세금은 쥐어짤 만큼 쥐어짰고 국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전쟁이 터지자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높은 이자를 주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둘 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죠. 결국 1905년 길고 처절했던 공방전 끝에 리순항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벌어진 전쟁의 마지막이자 가장 거대한 전투, 바로 봉천 전투. 러시아는 33만 대군을, 일본은 27만 군대를 동원해 맞붙습니다. 수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가 우세했지만 자금력과 기세에서 밀린 러시아는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결정타는 바다에서 터졌죠. 러시아가 유럽에서부터 몇 달에 걸쳐 보낸 마지막 희망, 발트 함대가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에게 그야말로 전멸당한 겁니다.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참패한 러시아. 설상가상으로 나라 안에서는 파업과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전쟁도 지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황제는 뭐 하는 거냐? 민심이 폭발한 거죠. 결국 니콜라이 2세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5년 9월 미국 포츠머스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다카하시와 시프가 만난 지 불과 18개월 만에 거대한 러시아 제국은 일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본은 이 승리로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리순항과 남만주 철도라는 엄청난 이권을 손에 넣으며 명실상부한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의 거인을 쓰러뜨린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전장에서 총을 쏘는 군인이 아니라 조용한 사무실에서 돈을 움직이는 금융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이콥 시프가 있었죠. 일본은 그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그를 국빈으로 초청했고 메이지 천황이 직접 그에게 우길장을 수여합니다. 외국인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일 전쟁의 패배는 러시아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들은 비참하게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의 배후에 또다시 제이콥 시프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가 볼세비키 혁명가들에게 약 2천만 달러라는 거금을 지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시프는 그가 그토록 증오했던 차르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겁니다. 한편 다카하시 고레키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은행 총재, 6번의 재무대신, 그리고 마침내 총리 대신 자리까지 오릅니다. 특히 대공황 시절 그는 선제적인 재정 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일본 경제를 가장 먼저 회복시켜 케인즈보다 앞선 케인즈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로는 비극적이었습니다. 군부의 무분별한 팽창 정책에 반대하던 그는 1936년 군국주의자 청년 장교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한 명은 복수를 위해 제국을 무너뜨렸고 다른 한 명은 조국을 구했지만 결국 조국의 군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명의 은행가, 일본인과 유대계 미국인. 그들은 총알이나 칼이 아니라 금과 채권,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으로 세계 권력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금융의 전쟁터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국의 운명조차도 수표 위에 서명 하나에 좌우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전장의 장군일까요? 아니면 금고 속의 은행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진짜 권력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돈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